시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강황자매입니다. 저는 황이고요. 저는 강입니다. 강부터 말해야 되지 않을까? 강황이니까 다시 할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황자매입니다. 저는 강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황입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둘의 성을 합쳐서 이름을 만들어 보았고요. 강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밥벌이 다음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공통적인 활동이 독서 모임 운영이에요. 우리가 한 8년 정도 됐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이제 자주 하는 대화가 이번 달에는 무슨 책 읽었냐, 멤버들과 어떤 얘기 나누었냐, 그리고 이 책 읽고 무슨 얘기 하니까 좋았냐, 좋은 질문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대화를 이제 카페에서 그냥 증발시키지 말고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녹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저희 첫 녹음인데요. 시작을 이렇게 자연스럽고 유려하게 하는 것은 좀 차차 시도하도록 하고 바로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좀 덜 어색하겠죠? 네, 이번 첫 책은 황 언니가 제안해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소설집이고요. 언니는 이 책을 왜 선정하게 되었나요? 네, 저는 이번에 하는 독서 모임의 첫 책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모임 책을 선정을 할 때는 좀 추천에 많이 의지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이동진 평론가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먼저 좀 눈길이 갔고, 그리고 이제 책을 볼 때 또 그 인터넷 서점의 리뷰를 좀 많이 참고를 하는데, 리뷰 중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문구가 한국어로 읽어야지 가장 재밌는 소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꼭 읽어야 하는 소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리뷰가 굉장히 시급하게 지금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꼭 이 소설을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선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첫 모임 책으로 제가 선정하는 특별한 좀 기준이 있다면 일단 재밌고 잘 읽혀야 된다는데, 이 책이 그런 면에서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솔로라든지 K-팝이라든지 양양 서퍼 비치라든지 이런 지금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멤버들이 흥미를 느끼기에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언니 추천으로 읽게 됐는데 되게 재밌었고 술술 읽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노래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세대를 반영한 어떤 문화들이 자주자주 많이 잘 등장을 해가지고 맞아 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맞아요. 몰입이 확실히 좀 잘 되더라고요. 이제 원래 소설 읽을 때는 그 소설 속의 장면을 계속 이제 상상하면서 작가의 묘사대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여기는 상황과 설정이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서 일단 몰입이 빨리 되니까 이게 흥미롭게 읽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책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 둘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대화의 편의를 위해 반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얍. 그러면 너는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나는 이 책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여기 나온 이제 9편의 소설을 봤을 때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작가님이 그런 의도로 엮진 않았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목처럼 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소설이 이 소설집의 가장 큰 뼈대인 것 같고, 그리고 인터내셔널가가 여기서 어떤 투쟁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단어는 투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점이 있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리고 마음에서 뭐 크게 보이지 않더라도 내적 갈등을 어떤 식으로 부대낌을 해소하면서 나아가는가. 그런 지점들이 좀 다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단어로서 이 소설집을 묶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좀 궁금한 점이라고 하면 여기 밈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밈이 지금 소화할 수 있는 밈과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몇 년만 지나도 되게 옛날 것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그때도 유효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맞아 하면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아 이거 좀 너무 옛날 건데 라고 하면서 읽을 것인가 이 시점을 지나도 이 소설을 갖고 있는 어떤 색이라는 것이 바래지지 않고 계속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좀 약간 물음표가 들기는 했다. 맞아. 나도 뭔가 먼 훗날에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약간 사료처럼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맞아. 책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나도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어떤 사회의 큰 대세나 시스템 혹은 어떤 편견 이런 것들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읽었고 그래서 너가 투쟁이라고 말한 것처럼 뭔가 그 사회 안에서 각자의 삶에 애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되게 재미있게 읽혔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보면 좋은 책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 한 편씩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어떤 거야? 나는 일단 롤링 썬더러브가 되게 재밌었어. 근데 나는 여기 나오는 이제 나는 솔로를 보지 않고 왜냐하면 보지 않는 이유는 그 PD님의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고 PD님이 거기 나온 등장인물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 나는 보지 않는데 나 빼고 거의 모든 내 주변인들이 보고 있어서 그걸 보는 이유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재밌었던 것은 맹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나는 솔로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리는 시점이 있고 그리고 나는 솔로를 보는 시청자들의 관점도 넣고 해서 이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시각을 담아서 좀 균형을 이루려고 했다는 점 마냥 그들을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들도 다 이유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려 깊은 이해가 담겨 있어서 되게 읽는 재미가 있었고 맹이의 어떤 마음에도 많이 이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제 나는 주로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에 등장한 어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여기지만 마음이 표현되지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상상과 살을 붙이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나는 여기서 좀 쓸데없을 수도 있지만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맹이가 우엉 PD랑 계속 카메라를 같이 쓰는데 산에 올라갔을 때 우엉 PD한테 고백을 했지만 우엉 PD가 되게 그럴싸한 멋진 이유를 대면서 맹이의 거절을 고백했는데 맹이의 고백을 거절했는데 그럴 때 우엉 PD가 어떻게 나이스하게 거절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 보통 거절을 당하면 상처가 남기 마련인데 더 좋아졌잖아. 맹이가 물론 되게 호쾌한 성격이라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어떤 거절을 받으면 거절을 받긴 했지만 이 사람 멋진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할까 좀 궁금증이 있었어. 모임에서도 사람들만의 그런 거절법? 그런 그렇지. 서로 공유하면 좋겠다. 제일 멋있는 어쨌든 이 소설은 재밌었어. 우리가 너무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그냥 바로 떠올랐고 거기에서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것도 막 솔로 농장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변주를 준 것도 되게 유쾌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롤링 썬더 러브 되게 재밌게 읽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솔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공감해서 보지 않을까. 맞아. 이거 진짜 재밌게 읽었을 것 같아. 그리고 대부분 자신이 빌런이 되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색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 그런 면에서 이입해서 읽기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맹이가 어떤 인간의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짝을 찾아서 좀 해결하고 싶은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접수를 했는데 맞아.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고 나서 뭔가 사랑의 방향이 좀 더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이성,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어떤 짝의 관점이 아니고 사랑을 보는 시야가 확실히 넓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솔로가 지향했던 바를 걷어차고 그치. 자기만의 사랑의 모양을 확립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맹이가 되게 멋있게 멋있네. 느껴졌고 그런 결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러네. 뭔가 나는 솔로는 굉장히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 방향의 방송인데 그걸 통해서 자기만의 로 좀 뻗어나가는 맹이. 맹이 이름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용맹한. 맞아. 되게 좋았어. 언니는 어떤 것들을? 나는 보편교양이 일단 좀 재밌게 읽었는데, 보편교양에서 나는 일단 좀 인물에 먼저 좀 초점을 맞춰서 읽었을 때가 좀 재밌다고 느껴졌거든. 그, 곽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그 고3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교양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고 그 입시에도 도움이 안 되는 수업을 자기만의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동참시키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다 자고 있고 그중에 한 두세 명 아니 어쩌면 제대로 된 학생은 한 명만 이제 자기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어떤 컨텐츠와 자기의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그 자는 학생들을 깨우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혼자서 그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도 되게 재미있었고 근데 또 이제 아빠가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마르크스를 읽혀도 되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컴플레인을 받잖아. 이제 그 다음번에 그 아빠의 전화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또 자기만의 논리를 세우잖아. 이게 그런 게 아니다. 갑자기 막 투쟁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쓰면서 막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도 그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곽의 모습도 되게 재미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컨설턴트라는 선생님의 영향에 의해서 그 아빠와의 전화가 너무 싱겁게 끝나고 맞아. 근데 또 걔가 서울대를 가고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놀림을 받던 이 과목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또 더 그거를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 일의 어떤 기복이 나는 좀 재밌었거든. 이게 꼭 비단 학교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처음에 되게 호기롭게 시작해.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의 이 완벽한 논리에 빈틈을 파고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야 그게 되겠어? 너 그거 괜찮겠어? 라고 했을 때 약간 움찔하면서 아닌데? 이거 괜찮은데? 이러면서 나만의 논리를 막 준비해. 그러다가 자기도 그 논리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뭔가 부족함이 있고 이 사람들을 또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왜 곽도 처음에는 자기가 책을 다 안 읽잖아. 맞아. 안 읽고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 이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이제 두 번째를 준비할 때는 자기가 정말 책을 다 읽고서 이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 일할 때도 처음에 멋모르고 시작했는데 상대방의 지적이나 어떤 평가들을 받고 나서 자기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근데 이게 정말로 자기한테 중요하고 이루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자기도 또 실력이 쌓아지는 거고 나는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일을 진심으로 할 때 하는 어떤 과정?
이런 걸로 봐서 그 과거의 작은 투쟁이 상당히 재밌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 일을 겪어가면서 겪는 이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책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어떤 한 직업인의 성장으로 읽을 수 있는 거. 맞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외부의 어떤 행운도 따르잖아. 과거 선생님처럼. 이제 그럴 때 결국에는 자기가 이 먼 훗날을 돌아봤을 때, 아, 그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잘 됐어. 뭐 그러면서 또 자기만의 방법을 계속 어떻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일이라는 게 실패되면 거기서 얻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럭키비키하게 어떤 성과를 이루고 거기 안에서 또 자기만의 논리를 다지고 깨지고 다지고 깨지고 다지고 하는 어떤 과정으로 읽었을 때 나는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읽을 수 있겠다. 너는 어떻게 봤어, 보편교양? 나는 좀 서글프게 봤던 것 같아, 보편교양. 좀 재밌게 읽기보다는 이 교양 앞에 보편이라고 붙은 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대입 준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이어서 그냥 다른 과목을 지원했다가 떨어진 애들이 여기 왔고, 그래서 유일하게 열심히 듣는 애가 은재였는데 마침 은재가 모범생이었고 서울대에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 과목이 더 확대되게 됐는데, 만약에 은재가 아닌 좀 그냥 그런, 혹은 공부에 그렇게 취미가 없는데 이 과목만 재밌게 여겼던 친구가 있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을까? 누군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과거의 노력이 빛을 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 없어졌을 수도 있겠네. 그치. 그래서 그 은재의 아버지도 컨설턴트 말을 듣고 자본론 읽는 것을 괜찮다고 허락하고, 은재도 자본론을 읽은 게 입학사정관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으니까 학교에서도 이거를 더 확대하고, 뭐 그런 식의 것이 과연 보편으로 갈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드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교양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라고 만약에 바꿨을 때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 없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지금 당장 나한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시급하지 않아서 뭐 이런 식의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런 점에서 과연 이 교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강자 혹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뭔가 터뜨려주지 않으면 힘을 받을 수 없는 과목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슬프게 느껴진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여기서 되게 고급 초콜릿을 먹는 장면도 어떻게 보면 맞아. 좀 되게 아이러니하고 또 누워서 자는 친구들이 그냥 관심이 없어서 자는 게 아니라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 그리고 이런 마르크스 자본론 같은 것은 결국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이걸 안 읽어도 되는 사람이 읽고, 그러니까 그런 격차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좁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좀 서글프게. 좀 씁쓸한 지점이 있었어. 맞아. 이 소설들이 대부분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이야기인데, 너는 그거를 시스템 쪽으로 많이 읽었고, 나는 좀 인물에 맞아. 집중해서 보니까 좀 얘기가 확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다. 되게 재밌었어. 아무튼 이 보편교양 정말 재밌었다. 다양한 얘기가 가능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 맞아. 어떤 사람에게 집중해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게 맞아. 나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다음은 언니가 좀 할 말이 많았던 전조등 얘기를 해볼까? 맞아. 나는 전조등이 좀 되게 어떤 거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웠어. 근데 일단
처음 딱 읽었을 때의 느낌을 말하자면 내 주변에 되게 흔하게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서 공감이 가는 스토리였어요. 왜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태어나서 학교 열심히 다녀서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어떤 인생의 과업을 순차적으로 이룬 사람의 아주 흔한 이야기인데 뭔가 이 사람의 인생이 따뜻하거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뭔가 약간 서늘하고 약간 가을바람 같은 낙엽이 이렇게 뒹굴뒹굴하는 약간 외로운 느낌도 들고 좀 왜 이 작가가 이 여기 나와 있는 9편의 그 인물들 중에서 가장 멀리서 표현하고 이 사람에게는 좀 애정이 없는 느낌? 이런 게 들어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사람의 인생은 기복이 별로 없는데 왜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서 작가의 의도 같은 거를 많이 좀 찾아봤는데 오히려 또 작가는 이렇게 인생의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을 좀 변호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변호하는 자의 태도인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자꾸 좀 궁금했고 그리고 왜 자꾸 나는 이 소설이 좀 서늘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질까? 왜냐면 이 사람 인생은 되게 안정적인데 전조등 하나 깨진 것도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자꾸 표현이 돼서 왜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을 서늘하게 표현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 사람 인생은 왜 자꾸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게 계속 궁금했어. 그래서 나는 뭐 발제문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느꼈는지 이 사람의 인생의 온도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각자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렇게 좀 느껴졌어. 좀 퍼석퍼석하게 느껴졌구나. 나는 그 사람 인생은 바스라질 것 같은 근데 삶은 되게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지. 너는 어때? 이 사람의 온도가 어땠어? 나는 그렇게 서늘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 근데 그게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에 기반한 것 같은데 나는 좀 사소한 거에서 감정을 실는 편인데 여기서 처음에 얘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저는 어떻게 태어났냐 하니까 부모님이 넌 사실 계획이 없었다 하면서 아버지가 호통하게 웃는데 나는 그 부분이 만약에 내가 들었을 때 되게 상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부모님이 뭐 딱히 뭐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게 그럼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였나? 이런 마음이 괜히 들 것 같고 그런 존재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더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 나였다면. 그런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부모님 눈에 조금이라도 더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성실함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닐까라고 나는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얘가 항상 성실하잖아. 어떤 남이 이것들을 좀 더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걸 좀 잘 꾸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항상 성실하게 하는데 뭐 소개팅에서도 전에 갔던 데를 안 간다든지 맞아. 그리고 남이 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전구 600개를 막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엄청 사려 깊고 섬세한 것인데 근데 따져보면 그게 그 스스로에게 집중했다기보다는 좀 더 이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 나도 기쁘니까. 근데 그거의 중심에 내가 있다기보다는 타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소설에서 맨 뒷장쯤에 나오는데 뭐 세상 어떤 무대에서도 그녀의 남편은 자신 하나뿐이었고 그 사실을 떠올리면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대학교 때 연극을 했던 것처럼 자기가 매일매일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닐까.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역은 그녀의 남편 역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으로서
가장 열심히 연기를 한 것이 아닐까. 물론 그 연기라는 것이 막 꾸밈이 있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졌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주어진 역할을 자기 앞에 놓여진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과는 좋았지만 그렇지. 자기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볼 때 좀 더 감정이입을 하려면 주인공한테 업혀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한테 언니나 뭐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업혀갈 수 없었던 이유라고 하면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이렇게 직면하고 투명하게 들여다본다기보다는 그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서술은 좀 적고 뭐 다른 사람이랑 어떤 관계에서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서술돼 있어서 우리가 그에게 업혀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맞아. 그래서 사실 내가 그때 전조등이 깨졌을 때 이 사람이 울었잖아. 이게 청혼을 하러 갔을 때. 근데 나는 왜 울었는지 이해가 안 갔었단 말이야. 근데 뭐 이 사람한테는 그 정도의 감정의 동요도 그러니까 뭔가 자기 감정 표현을 한 게 거의 그 울음인 것 같아. 약간 그런 맞아. 면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별로 없었고 자기의 역할로서 이제 계속 자신을 증명해 나간. 어떻게 보면 그 과업이라는 게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좀 그런 면을 그렸다고도 생각이 되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남자가 뭔가 좀 뭐 무디다거나 뭐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고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그 섬세함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그냥 약간 무색무취로 항상 감정을 감추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프로포즈 하기 전까지 엄청 마음에서 수많은 번뇌와 갈등과 고민과 힘듦과 부침이 있었는데 전조등이 터지면서 내 어떤 역할 수행이 이제 틀어지게 되니까 거기서 온 엄청난 복합적인 감정이 그를 울게 한 거 아닌가. 이 사람도 그 어떤 과업 안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던 사람이긴 하네. 그런데도 뭔가 애정이 안 갔던 것은 그런 역할 수행으로서 이 사람을 좀 묘사했기 때문인 건가라는 생각이 너의 말을 좀 듣다 보니까.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누구보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열심히 수행한다고 그게 좀 인위적이라거나 좀 거리감이 느껴지냐. 그럼 우리 다 각자 역할을 지금 어디서든 수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근데 그 역을 얼마나 뭐 진정성 있게 수행하는가가 중요한가? 그럼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건가? 그치. 자기 마음에 좀 더 붙고 안 붙고 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겉에서 바라보는 진정성으로 그 사람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는 지점이긴 하거든. 맞아. 근데 나는 뭔가 오히려 내가 이런 삶에 가까운데 이렇게 써서 좀 기분이 나빴던 그럴 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뭔가 왜 나의 친구들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과업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 이런 과업을 이제 수행하면서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는 좀 많잖아. 이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서운했나 봐. 그렇지. 언니 마음에 어떤 걸리는 게 있었나 봐. 근데 아무튼 맞아. 나는 전조등에서 이 남자가 괜찮았어. 맞아. 아주 멋진 사람이야.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빠지는 데 없는 맞아. 그런 사람이지. 근데 어쨌든 이 소설 안에선 이름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작가가 좀 더 사랑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 소설을 또 한번 얘기해 보면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맞아. 얘기해 볼까요? 얘기해 보면 일단 우리가 둘 다 이 친한 사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 언니랑 내가 이제 좀 공통적으로 질문을 가졌던 것은
이 친한 사이, 굳이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친한 사이라고 한 것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 언니는 이걸 어떻게 봤는지 좀 얘기해줘. 나는 이게 앞에 말한 전조등하고 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 나오는 각각의 커플을 계속 좀 비교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 둘을 일부러 이렇게 연달아서 붙여 놓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거를 비교하면서 읽게 됐는데, 둘 다 같이 한 집에서 이제 사는 커플인데, 한쪽은 사랑으로 얘기했거든. 전조등에서는 너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응, 사랑하지? 라고 해서 사랑이란 단어를 썼고, 오히려 더 친해 보이고, 이제 좀 더 끈끈해 보이는 이 니콜라이하고 진주의 사이는 그냥 친한 사이라고 한 이 대비가 나는 왜 그랬을까 이걸로 약간 생각이 많이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얘네는 왜 친한 사이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외부에 의해서 이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친한 사이라고 명명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 전조등에 있는 커플은 만약에 헤어진다라고 하면 둘의 관계만 중요할 것 같아. 뭐 둘이 뭐 사랑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한쪽이 뭐 바람을 핀다든지, 뭐 이런 이유에 의해서 헤어진다면 이 진주와 니콜라이는 예를 들어 니콜라이가 지금 일하는 데서 잘려서 다른 뭐 지방에 있는 데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진주가 갑자기 공무원에 붙어서 뭐 다른 데로 가야 된다든지 혹은 둘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이 둘의 관계도 변화가 당연히 동반되는. 그러니까 전조등은 두 사람의 사랑에 균열이 난다면 두 사람의 의지의 문제인데 이 인터내셔널에서는 두 사람의 환경이 맞아.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맞아. 그렇게 됐다 보니까 얘네를 사랑, 결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법적인 관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한 사이라고 해야지만이 나중에 그냥 친해지지 않아졌어. 친한 사이 시도였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는데 그래서 둘의 관계는 그만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라서 그냥 친한 사이로 명명하지 않았나? 그래야 서로 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볍게 보이고 이 둘의 또 나이가 또 20대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사실 현실은 되게 무겁지만 그걸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친한 사이라고 명명하지 않았나. 그리고 처음에 이제 뭐 소설적인 기법으로 선생님이 너네 친하게 지내? 라고 했을 때 그런 친한 사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둘은 사실 친해지게 된 계기도 사랑을 하려고 친해졌다기보다는 상황에 의해서 친해지게 됐고 상황에 의해서 동거를 하게 됐고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둘이 계속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깨어지면 이 둘의 친한 관계도 깨어질 수 있는 친구 사이라는 게 그때그때 만나고 헤어지는 어떤 사이일 수 있어서 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럼 전조등이랑 인터내셔널이랑 묶어서 얘기하면 좀 더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 나는 계속 그 둘을 비교하면서 읽게 됐어. 이 두 커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둘은 너무 응원해주고 싶고 뭔가 되게 따뜻하지만 뭔가 굉장히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근데 이 전조등에서 나오는 커플은 굉장히 견고해 보이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 없는 좀 그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 그 온도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너는 어떻게 봤어? 생각을 하게 되네. 나는 일단은 이 소설을 관통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투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둘이 인터내셔널 가를 같이 부르면서 막 이삿짐을 옮기기도 하고 하는 장치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친한 사이라는 것이
둘이 사랑을 하지만 뭔가 어떤 사회가 규정한 단어로서 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 또 하나의 어떤 투쟁의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친한 사이라는 것이 그들의 응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둘만의 은어 같은 특별한 언어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나는 되게 멋지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처음에 선생님이 둘의 어떤 상황이나 처한 환경을 보고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얘기했던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둘이서 정말 어떤 애정을 갖고 만나는 관계가 되면서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깨부수고 약간 전복시키는 그런 걸로 나는 느꼈거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친한 사이지라고 하면서 킬킬대는 것이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그 집단 안에서 쓰는 그들만의 단어가 생기면 되게 그게 재밌고 좀 더 힘이 생기고 우리들만의 무엇이라는 어떤 단결력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진주와 니콜라이가 두 사람만의 혁명, 투쟁으로서 그 단어를 명명한 것이 아닐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었어. 맞아. 뭔가 여기에서 이제 그런 공산주의 같은 게 투쟁하고 인터내셔널 가라고 하는 게 노동가 이런 건데 그렇게 조금 약간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면서도 얘네가 이거를 밈으로 쓰고 그리고 니콜라이가 자기 상황을 되게 유쾌하게 계속 만드는 게 작가가 되게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내려고 노력한 것 같기도 해. 맞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쯤에 뭐 책상 다리가 4개가 아니고 3개였는데도 뭐 쓰러지지 않고 위태위태하게 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회가 규정한 어떤 정상성 혹은 뭐 어떤 평범함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 않아도 그냥 각자 생긴 대로 모양대로 살 수 있지 않나? 그래. 세 다리여도 뭐 어떤가? 그래서 뭔가 전조등하고 또 계속 비교해서 얘네의 삶이 뭐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조금 더 밀도 있어 보이고 조금 더 행복에 가까운 모습은 오히려 정서적으로 이쪽일 것 같고 이 커플 좀 더 응원하게 되고 그게 또 서술한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여기서는 두 명이 다 각자의 감정에 되게 솔직하잖아. 되게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그런 면에서 좀 더 밀도가 있다고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 작가의 시선이 확실히 조금 더 쏠려 있는 것 같아. 또 나는 여기서 덧붙여서 개인적인 궁금함은 사랑을 할 때 어른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뭐인데 그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 직업적, 또 뭐 가족, 환경적 그런 것인데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걸 할 때 그런 계급적인 동질감이라는 것을 결국 무시할 수 없나. 그래서 뭔가 아까 언니가 말한 전조등과 이 인터내셔널을 봤을 때도 그런 계급적 동질감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조건으로 들어간 건가? 라고 생각해보면 또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게 하는 소설인 것 같기도 해. 맞아. 이 소설에서도 다룰 영역이 많지만 너가 말했듯이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 꼭 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속한 집단? 그 집단을 서로 넘나들 수 있는가? 맞아.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도 좀 약간의 씁쓸함이 있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이 삶의 형태가 어려워 보이는 이 니콜라이와 진주를 좀 더 유쾌하고 즐겁게 그렸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맛도 있었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 응원하지만 뭔가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냥 그들 안에서 행복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 안에서도 너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 좀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구나. 그래서 이 친한 사이가 계속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니가 또 인상적으로 읽었다고 했던 무겁고 높은 얘기를 해볼까? 나는 무겁고 높은도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 역도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무게를 들어 올린다라는 어떤, 여기는 나는 비유가 굉장히 많은 소설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각자가 삶에 들어야 할 것들이 있고, 그 들어야 할 것의 무게가 다들 다른데, 송이가 이제 자기가 자기만의 들어야 하는 어떤 100kg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계속 들려고 하지만 실패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드는 순간에 이제 역도를 그만두잖아. 그 포기하는 모습? 이 포기라고 해야 할까 싶지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 그거 이제 됐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지켜봐주는 젖은 머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송이가 한편으로는 또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게 각자가 고군분투하는 영역이 있고 그거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의 100kg를 우리가 계속 들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걸 또 나 혼자 하면 너무 서운하니까 주변에 이렇게 꼭 한 명 정도는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니까 이 소설이 되게 힘을 주는 느낌이 들었어. 아, 누구나 이렇게 자기만의 무게가 있다. 무게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두 발을 디디고 이렇게 탁 서서 그리고 내가 그 두 발을 디디고 부들부들하는 모습을 젖은 머리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봐주고 있다면 들어볼만 하다. 그런 걸로 하니까 되게 좀 훈훈해지더라고. 너는 어땠어? 나도 좋았어. 근데 나는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단어들은 떨어뜨리는 것과 던지는 것의 차이를 둔 것이었는데 떨어뜨리는 것은 내가 무게를 쳤지만 못했을 때 무거워서 떨어뜨리는 거고 던지는 것은 내가 무게를 들고 그걸 내 손으로 이제 던져버리는 것 그것의 차이였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과 노력했지만 얻어내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비교해가면서 서술하는 문장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송이가 아버지를 보면서 버린 것과 버리지 못한 것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 지점이 있었는데 사람이 살면서 버려야 되지만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시기가 지나서 진짜 마침표를 찍고 버리는 것. 각각 살면서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질문들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 그리고 스포츠라는 것이 나는 어떤 작품에서 등장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비리가 있다곤 해도 그래도 몸을 쓰는 작업에서는 정직함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송이가 이 폐광촌이라는 환경에서 자기가 들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자기가 눈에 띈 역도라는 것이 자기 힘으로 오롯이 무언가를 들어올릴 수 있었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송이한테 더 매력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매력이 있었고 욕심이 났지만 들어올리지 못해서 또 포기해야 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자기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결국엔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언제 내려놔야 되지? 그런 질문들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런 면에서 인상적이었고 맞아. 멋있었어. 송이가 어쨌든 자기가 내려놓을 것과 들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그리고 아까 너가 말했듯이 그 운동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빠가 이것도 다 빽이 있어야 하는 거다. 맞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송이가 그래도 내가 든 거를 안 들었다고 할 순 없잖아. 하면서 이 역도를 선택하는 맞아. 그런 모습들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송이가 역도로 마침표를 찍었잖아. 100kg를 내려놓으면서 근데 나는 송이의 미래가 너무
기대됐어. 다음에는 송이가 어떤 무게를 또 들고 어떤 걸 또 자기만의 그 무게로 삼고 들어 올릴까. 그런 면에서 나는 송이의 미래가 너무 밝다. 맞아. 기대된다. 맞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맞아. 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그날 송이가 진짜 역도를 그만둔 날이었다 이렇게 끝나는데 무언가를 진짜 그만둬 본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마침표를 찍어본 사람은 나는 절대 전과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면에서든. 맞아. 그래서 송이가 결국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끝낸 그 용기가 너무 대단했고 앞으로도 송이가 그 용기를 쥐고 살아간다면 또 어느 때엔 또 자기가 버릴 것과 또 내려놓을 것을 또 잘 알지 않을까. 일단 송이라는 인물이 진짜로 멋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 굉장히 시니컬한 사춘기의 소녀였지만 자기랑 같이 이제 1등 하는 친구가 있었잖아. 그 친구가 이제 들고 막 울고 그러니까 야, 너 잘했어. 자기는 그 100kg를 계속 못 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맞아. 친구한테도 막 너는 들었잖아. 넌 잘했어. 라고 하는 그 모습도 우리도 항상 우리가 들어야 할 무게를 옆에서 더 잘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 그럴 때 이제 자괴감도 들고 오히려 비교하면서 힘든데 너는 너만의 무게를 잘 들었으니까 너는 잘한 거고 나는 나만의 무게를 들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송이의 태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좋은 얘기다. 그러면 이렇게 5개의 작품들을 좀 돌아보기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언니는 뭐 작품 전체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들 있어? 일단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앞에서 너가 이제 투쟁이라는 단어도 썼지만 자기 인생에서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어떤 개개인들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 그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그 로나도 그렇고 그 태엽은 12와 2분의 1바퀴 여기에서도 그렇고 뭐 팍스 아토미카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물들이 자기의 삶을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애쓰는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을 수 있어서 그냥 각자가 애쓰는 영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 소설에 나오는 한 인물이니까 그런 얘기를 가볍지 않지만 그냥 서로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질문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나는 좀 언니랑 비슷한데 크게 조명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소설들이 많아가지고 인상적이었고 롤링 썬더 러브에서 그 맹이가 이제 사람들이 슬로 농장인가? 거기 나온 자신을 보면서 막 뭐라고 할 때 저게 나인가? 그러면은 저게 나의 전부는 아니지만 저것도 나인가 하면 그것도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각자 남에게 보여지는 조각들이 있고 아닌 조각들도 있는데 작가님이 그런 조각들을 여러 개로 이어붙여서 다각도로 그들을 조명하려고 했다는 것들이 나는 보여서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뭔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맞아. 근데 각자 고군분투하고 있어. 엄청 자기 삶에서 투쟁하고 있어.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다 응원해주고 싶고 좀 안아주고 싶었던 그런 작품들이었고 번외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서는 뭔가 이름을 붙인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특징으로 불려지는 네임이 많았는데 만약에 나에게도 어떤 별명 같은 이름을 여기 소설처럼 한다면 뭐가 좋을까? 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이 떠오르기도 했어. 너는 특징이 있어? 만약에 나를 부른다면 뭐가 좋을까? 어렵다.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 소설이다. 너무나 많은 소설이다. 보통 이제 독서 모임에서 책을 고를 때 좋은 작품도 좋지만 또 너무 좋은 작품이
이라고 알려진 걸 골랐을 때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 바쁠 때도 있는데 이 책은 좀 다양한 각도에서 각자가 바라보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소설로서 되게 좋은 소재들을 가지고 있다. 맞아. 소재가 너무 무궁무진해서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소설이라는 게 정말 흥미롭고 재밌었던 그리고 독서 모임 하기 되게 좋은 맞아. 책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너하고 내가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니까 되게 다른 얘기가 쫙 나올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언니랑 나랑 지금 이렇게 되게 가까이 있지만 이 사이에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결국 제목처럼 인터내셔널한 그런 느낌이 첫 모임 책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되게 재밌어. 누구나 한마디씩 덧붙일 수 있는 소재라서 모임 책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영상 촬영을 해봤는데 언니는 어땠어? 재밌었고 우리가 생각보다 항상 이제 결이 맞는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니까 그리고 이걸 기록해 놓으니까 재밌다. 다음 책도 기대된다. 그렇게 생각했어. 어땠어? 나도 언니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혼자 읽을 때보다 확실히 무언가를 얘기하면서 정리하면 더 생각이 풍성해지고 이 책을 진짜 읽었다라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나 혼자 읽었을 때보다 언니랑 얘기하면서 정리된 내 생각들이 진짜 책을 읽은 기분을 들게 해서 되게 의미 있고 좋았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우리가 정돈된 상태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점점 발전하는 그런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거를 질문으로 이제 올릴 생각이고요. 그 질문에 의견을 달아주시면 또 그걸로 재미있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래 링크를 달아 놓으면 거기에다가 저희의 발제문에 대해서 의견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꼬리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쌓이게 된다면 같이 또 이걸로 읽으면서 또 얘기를 또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망관부. 네, 그러면 오늘 수고했습니다. 와, 다음에 또 봐요. 안녕.